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가. 오랜만에 자식에게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받는다. 그런데 첫 마디가 반갑다는 인사가 아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용건이 없으면 전화하지 말라는 뜻처럼 들린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는 말은 입안에서 맴돌다 사라진다. 나 지금 좀 바쁜데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 나중은 오지 않는다. 당신이 다시 전화하기 전까지는. 가끔 자식이 먼저 연락이 올 때가 있다. 반가운 마음에 받으면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라는 부탁이다. 당신의 안부를 먼저 묻는 전화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잠을 줄여가며 살았는데 정작 당신에게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은 없다. 예순이 넘어서도 이런 희생을 멈추지 못하면 당신의 노후는 보상받지 못한 억울함으로 가득 찰 것이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사람들의 기억은 생각보다 짧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깨달았다. 자식에게 기대를 버려야 아비가 산다는 것을. 오늘 그의 서늘한 지혜를 통해 희생을 졸업하고 나를 위해 사는 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라. 그렇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가? 첫 번째, 자식의 인생에 AS 기사 노릇을 끝내라. 자식이 어려움에 처하면 부모 마음은 다급해진다. 내가 나서서 해결해주고 싶고 내가 대신 아파하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이 끝이 없다는 것이다. 자식이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당신은 여전히 뛰어가고 있다.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둘 다 넘어진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당부했다. 내 힘으로 서야 진짜 어른이 된다고.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보라. 자식에게서 전화가 온다. 엄마, 이번 달만 좀 도와줘요. 카드값이 좀 밀렸어요. 당신은 한숨을 삼키며 통장을 연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부탁을 들었다. 그때도 이번 달만이라고 했다. 거절하면 며칠간 연락이 없을 것 같아 차마 안 된다는 말을 못한다. 손주를 봐달라는 연락도 잦아진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애 좀 맡아주면 안 돼요? 우리 약속이 있어서요. 당신의 토요일에도 약속이 있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을 먹기로 했다.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 데려와라 하고 전화를 끊는다. 친구들에게는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취소 문자를 보낸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신의 시간은 점점 사라진다. 내 인생이 자식의 인생에 딸려가는 느낌이 든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7살인 최 씨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퇴직한 분이다. 이분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사업을 하는 아들이 자금이 급하다며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최 씨의 노후 자금 거의 전부였다. 최 씨는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도 이제 벌이가 없다. 이 돈은 엄마가 아프거나 급할 때 쓸 돈이야. 대신 이번 주말에 맛있는 거 해줄게. 와서 밥 먹고 가거라. 아들은 처음에 서운해했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아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았다. 지금은 오히려 그때 안 빌려줘서 다행이에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라고 말한다. 최 씨는 그 돈으로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고 있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른 선택을 했다. 일은 초반의 박 씨 이야기다. 딸이 맞벌이라 손주를 봐달라고 했다. 박 씨는 3년째 매일 딸네 집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돌아온다. 문제는 박 씨의 무릎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손주를 맡길 곳이 없어서 미루고 있다. 어느 날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 딸이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 아빠, 애가 왜 이렇게 됐어요? 좀 신경 써주셔야지요. 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만두겠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정약용도 자식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는 동안 아들들을 직접 돌볼 수 없었다. 돈을 보내줄 형편도 안 됐다. 하지만 그는 구걸해서 돈을 보내는 대신 편지를 썼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다. 그것이 진짜 자식을 살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도와줄까 하고 먼저 묻지 마라. 자식이 직접 부탁하기 전까지는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 당신이 먼저 나서면 자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둘째, 거절할 때는 짧게 말하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엄마 형편이 안 된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긴 설명은 오히려 협상의 여지를 준다. 셋째, 자식의 연락이 없으면 자유시간이라고 생각하라. 연락이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그 시간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내 건강을 먼저 챙겨라. 자식 걱정하느라 병원 가는 것을 미루지 마라. 당신이 건강해야 자식도 편하다. 다섯째,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당신이 없어도 자식은 살아간다. 오히려 당신이 비켜줘야 자식이 제 힘으로 서는 법을 배운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준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대신 맞는 비에는 자식이 젖지 않는다. 지금까지 자식의 인생에서 한 발 물러서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두 번째, 내 욕망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당신은 평생 무엇을 미뤄왔는가? 여행도 나중에, 좋은 옷도 나중에, 먹고 싶은 것도 나중에. 그 나중은 도대체 언제 오는가? 정약용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했다. 공부만 그런 것이 아니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면 그 내일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라. 백화점에 갔다가 마음에 드는 외투를 발견한다. 입어보니 잘 어울린다. 가격표를 본다. 20만 원. 손이 멈춘다. 비싸다. 옷장에 옷이 많은데 뭘. 그렇게 내려놓고 돌아선다. 그런데 며칠 뒤 자식이 좋아하는 과일이 생각나서 5만 원어치를 사서 보낸다.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권유받는다. 이가 많이 상하셨네요. 빨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견적을 들으니 한 개에 150만 원이다. 결심이 서지 않는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하고 나온다. 그런데 손주 돌잔치 선물로는 100만 원짜리 금반지를 망설임 없이 산다. 당신은 왜 자신에게만 인색한가? 왜 당신의 필요는 항상 뒷순서인가?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3신 김씨다. 3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건물 재개발로 문을 닫게 됐다. 퇴직금처럼 남은 돈은 8천만 원 정도. 자식들은 그 돈을 잘 모아두라고 했다. 그런데 김 씨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에서 한 달을 살아보기로 한 것이다. 월세와 생활비로 200만 원 정도가 들었다. 주변에서는 아깝게 그 돈을 왜 쓰느냐고 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다. 평생 가게에 묶여 살았어요. 여행 한 번 못 가봤어요. 이제 안 가면 언제 가겠어요. 제주도에서 김 씨는 매일 바다를 보며 걸었다. 올레길도 걷고 동네 시장에서 장도 봤다. 한 달이 지나고 돌아왔을 때 김 씨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안 갔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라고 했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른 선택을 했다. 70살 이 씨 이야기다. 이 씨도 이가 많이 안 좋았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소화도 잘 안 됐다. 의사는 임플란트를 여러 번 권했다. 하지만 이 씨는 미뤘다. 아들 결혼 자금을 보태줘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치료비가 아까웠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하며 2년을 버텼다. 죽처럼 부드러운 것만 먹었다. 밥상에서 고기 반찬은 쳐다보지도 못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나이에 무슨 임플란트야? 있는 이로 버텨야지. 그러다 영양 불균형으로 빈혈이 왔다. 결국 더 큰 치료비가 들었다. 지금 이 씨는 그때 그냥 할 걸 하고 후회한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가난하게 살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차를 마시고 글을 쓰며 내면을 가꾸는 시간을 지켰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향유를 잃지 않았다. 그것이 18년의 유배를 견디게 한 힘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한 달에 한 번은 나를 위한 선물을 사라. 거창할 필요 없다. 3만 원짜리 스카프도 좋고 10,000원짜리 케이크도 좋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쓴다는 마음이다. 둘째, 먹고 싶은 것은 그날 먹어라. 다음에 먹지 뭐하고 미루지 마라. 오늘 먹고 싶은 냉면은 오늘 먹어야 제맛이다. 셋째, 낡은 속옷과 양말은 모두 버려라. 새 것으로 바꿔라. 남이 보지 않는 곳부터 나를 대접하는 것이 시작이다. 넷째, 가보고 싶던 곳이 있다면 올해 안에 가라. 내년으로 미루면 그 내년은 또 다른 내년이 된다. 동네 카페라도 좋다. 혼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을 가져라. 다섯째, 남의 눈치를 보지 마라.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은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나이는 상관없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하루를 바꾼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기쁨을 내일로 미루면 이자는커녕 원금도 사라진다. 자식에게서 한 발 물러서고 나를 위해 쓰는 법을 익혔다면 이제 세 번째를 말할 차례다. 세 번째, 인맥 대청소로 감정의 쓰레기를 비워라.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는 경우가 있고 기운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후자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60이 넘으면 남은 시간이 아깝다.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와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이라면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진짜 내 편이 아닌 사람에게 쓰는 시간은 낭비라는 것을. 당신의 인간관계를 떠올려보라. 동창회에 나간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이다. 그런데 대화가 시작되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들어갔어. 우리 손주가 영재라더라. 요즘 골프 치러 다니느라 바빠.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화제는 금방 그쪽으로 돌아간다. 집에 돌아오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는다. 경로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 앉아 누군가의 뒷담화를 한다. 그 집 며느리가 말이야. 걔네 아들이 요즘 안 온다더라. 당신도 어느새 그 자리에 끼어 있다. 말하고 나면 개운하지 않다. 왜 저런 말에 맞장구를 쳤나 싶다. 단톡방도 마찬가지다. 휴대폰을 열 때마다 쏟아지는 메시지들. 정치 이야기, 건강 정보, 출처 모를 뉴스들. 읽지 않으면 불안하고 읽으면 피곤하다. 나가고 싶은데 나가면 서운해할 것 같아 그냥 둔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9인 정씨다. 은퇴 전에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다. 정씨에게도 30년 넘게 이어온 모임이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대학 동창 모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임에 가기가 싫어졌다.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 재산 자랑이 이어졌다. 정씨는 입을 다물고 듣기만 했다. 집에 오면 며칠간 우울했다. 내 인생은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정씨는 결심했다. 그 모임에서 빠지기로. 처음에는 핑계를 댔다. 그날 병원이 있어서, 손주를 봐야 해서. 그러다 아예 솔직하게 말했다. 나 이제 안 나갈게. 너무 피곤해서. 처음에는 연락이 왔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 씨는 담담하게 답했다. 시간이 지나자 연락이 줄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그 시간에 정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고 했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른 선택을 했다. 65살 한 씨 이야기다. 한 씨도 불편한 모임이 있었다. 만나면 항상 비교당하는 느낌이 드는 친척 모임이었다. 한 씨는 그만두지 못했다. 가족인데 어떻게 안 가 하는 마음이었다. 매번 참석했고 매번 상처받았다. 형님 댁은 좋겠다. 아들이 잘 벌어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렸다. 한 씨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어쩌겠어. 피는 못 속인다는데. 5년이 지났다. 한 씨의 얼굴에는 웃음이 줄었다.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잠도 잘 못 잔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다. 한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 모임이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정약용도 유배 전에는 조정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하지만 유배지로 가면서 대부분의 인연이 끊어졌다. 처음에는 서운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홀가분해졌다. 진짜 자신을 걱정하는 몇몇 사람만 남았다. 그는 깨달았다. 관계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만나고 나서 기분이 어떤지 점검하라. 집에 돌아왔을 때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둘째, 단톡방은 과감히 정리하라. 나가기 어려우면 알림을 꺼두는 것부터 시작해라. 읽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간다. 셋째, 모임에 빠질 때 긴 설명은 필요 없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한마디면 된다. 구구절절 이유를 대면 설득당할 여지가 생긴다. 넷째, 빈자리는 새로운 것으로 채워라. 불편한 모임 대신 동네 문화센터 강좌에 가보라. 처음 보는 사람들과 새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불편한 사람 10명보다 편안한 나 혼자가 낫다. 이런 정리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만든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향기 없는 꽃에는 나비도 앉지 않는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이다. 자식에게서 물러서고 나를 위해 쓰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 있다. 네 번째, 건강이라는 이름에 가장 이기적인 투자를 하라. 당신이 쓰러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없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당신이 먼저 건강해야 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걷고 차를 마시며 몸을 돌봤다. 18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덕분이었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보라.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신다. 무릎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다. 병원에 가봐야지 하면서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파스를 붙이고 넘어간다. 정작 병원 갈 시간에는 손주를 보거나 자식 집 청소를 도와주러 간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 몇 가지 수치가 높다고 한다. 의사는 운동을 하라고, 식단을 조절하라고 말한다. 집에 와서 며칠은 신경 쓴다. 그러다 귀찮다. 내일부터 하지 하며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간다. 그 내일은 오지 않는다. 자식들은 건강 챙기세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아프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 며칠은 걱정한다. 그러다 슬슬 짐이 된다. 효자도 3년이면 지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6인 윤 씨다. 퇴직 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집에만 있었다.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쉽게 지쳤다. 윤 씨는 결심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걷기로.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30분을 걸었다.
석 달이 지나자 7,000보를 거뜬히 걸었다. 윤 씨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억지로 나갔어요. 지금은 안 나가면 하루가 허전해요. 지금 윤 씨는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아침마다 인사를 나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무엇보다 잠을 잘 잔다. 윤 씨는 걷기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말한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른 선택을 했다. 71살 조 씨 이야기다. 조 씨도 건강이 안 좋았다. 당뇨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운동을 권했다. 하지만 조 씨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하며 TV 앞에서 시간을 보냈다. 식단도 바꾸지 않았다. 달고 짠 음식을 그대로 먹었다. 조 씨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먹는 게 낙인데 그것까지 못 먹으면 뭐하러 사나. 3년이 지났다. 당뇨가 심해졌다. 합병증으로 눈이 침침해졌다. 발에 감각이 없어져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다. 지금 조 씨는 혼자 외출하기가 어렵다. 자식들이 번갈아 병원에 데려간다. 조 씨의 입에서 그때 운동할 거리라는 말이 나온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건강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침마다 일어나 몸을 움직였고 거친 음식도 감사히 먹었다. 그는 알았다. 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18년의 유배를 견디고 수백 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작은 습관 덕분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하루에 30분은 걸어라. 멀리 갈 필요 없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도 좋고 동네 마트까지 왕복도 좋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이다. 둘째, 아픈 곳은 미루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큰 병을 만든다. 조기 발견이 치료비도 줄인다. 셋째, 아파트 헬스장이나 경로당 체조 프로그램을 이용하라. 돈 들이지 않고도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유튜브에서 시니어 스트레칭을 검색해 따라해도 좋다. 넷째, 잠을 충분히 자라. 밤에 잠이 안 오면 낮에 30분 정도 걷는 것이 도움이 된다. 수면제보다 운동이 낫다. 다섯째, 자식 걱정보다 내 건강 걱정을 먼저 하라. 당신이 건강해야 자식도 마음 편하다. 가장 이기적인 것이 가장 효도하는 것이다. 이런 작은 습관이 당신의 노후를 지킨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내 몸이 무너지면 온 천하가 남의 것이다.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다면 이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몸만 건강하면 뭘 하겠는가. 마음도 함께 살아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다시 초보자가 되는 즐거움을 누려라.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이 두려워진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기가 창피하다. 젊은 사람들 앞에서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다. 그래서 점점 움츠러든다. 하지만 정약용은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학문을 공부했다. 배움을 멈추면 나이와 상관없이 늙는다고 했다. 반대로 배우는 사람은 몇 살이든 젊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라. 식당에 갔는데 키오스크밖에 없다. 화면을 보지만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겠다. 뒤에 사람이 줄을 서기 시작한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결국 저기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본다. 젊은 직원이 후다닥 눌러준다.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존심이 상한다. 손주가 태블릿으로 뭔가를 한다. 재밌어 보여서 그건 뭐냐? 하고 물어본다. 손주가 설명해 주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할머니는 이런 거 몰라요? 하는 손주의 말에 괜히 기분이 나빠진다. 그래, 나는 몰라 하고 돌아서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하다. 이런 일이 쌓이면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쓸모없어지는 것 같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2인 강 씨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고 퇴직한 분이다. 강 씨도 휴대폰이 어려웠다.
전화 받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어느 날 강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연다는 안내문을 봤다. 망설였다. 창피할 것 같았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갔다. 가보니 비슷한 또래가 여럿 있었다. 다들 어리버리했다. 강 씨만 모르는 게 아니었다. 강 씨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한 글자 치는데도 1분이 걸렸어요. 지금은 카톡으로 사진도 보내요. 6개월이 지나자 강 씨는 유튜브에서 트로트 영상을 찾아본다. 손주에게 이모티콘도 보낸다. 할아버지 요즘 완전 달라지셨네요 하는 손주의 말에 강 씨는 웃었다. 배우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고 했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른 선택을 했다. 68살 오 씨 이야기다. 오 씨도 새로운 것이 어려웠다. 주변에서 스마트폰 배우라고 권했지만 손사래를 쳤다. 오 씨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나이에 그런 거 배워서 뭐하게. 있는 것도 못 쓰는데. 오 씨는 여전히 폴더폰을 쓴다. 문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하고 은행 업무도 온라인으로 넘어갔다. 뭘 하려면 자식에게 부탁해야 한다. 부탁할 때마다 눈치가 보인다. 자식들 바쁜 거 아는데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오 씨는 요즘 집에만 있는 날이 많아졌다. 밖에 나가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다. 세상과 점점 단절되는 느낌이라고 했다. 정약용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분야를 공부했다. 의학도 배우고 지리도 배웠다. 그는 알았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초보자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모르는 건 나이 탓이 아니다. 안 배워서 모르는 것뿐이다. 물어보면 된다. 둘째, 동네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찾아보라. 스마트폰 교실, 컴퓨터 기초, 그림 그리기 등 시니어를 위한 강좌가 많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셋째, 손주에게 배워라. 창피해하지 마라. 손주는 오히려 좋아한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게 아이들에게는 자랑거리다. 넷째, 하루에 한 가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 거창할 필요 없다. 처음 가보는 가게에 들어가는 것도 좋고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좋다. 다섯째, 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라. 초보자는 원래 실수한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작은 도전이 당신을 젊게 만든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배움을 멈춘 자는 20살이라도 늙은이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차례다. 지금까지 자식에게서 물러서고 나를 위해 쓰고 관계를 정리하고 건강을 챙기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법을 이야기했다. 이 모든 것의 끝에는 한 가지가 있다. 6번째, 홀로 서는 연습을 하라. 혼자라는 말이 무섭게 들릴 수 있다. 외롭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거의 혼자 보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완성했다. 고독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라.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어떻게 될까?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다. 처음 며칠은 찾아오겠지만 곧 일상으로 돌아간다. 집에 혼자 남는다. 밥을 차려 먹기가 귀찮다. 말할 사람이 없다. TV를 켜놓지만 소리만 울릴 뿐이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난다. 작년까지 같이 등산 다니던 친구가 갑자기 아프다. 매주 만나던 모임이 점점 뜸해진다. 연락처에 있는 이름들 중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나도 언젠가 혼자가 되겠구나. 그때가 되면 늦다.
혼자 있는 법은 미리 배워두어야 한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3인 송씨다. 5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한다. 집이 너무 조용했다. 밤이 무서웠다. 하지만 송씨는 무너지지 않았다. 스스로 루틴을 만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린다. 혼자 마시는 커피지만 좋은 원두를 쓴다. 오전에는 동네를 산책한다.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문화센터 강좌에 간다. 저녁에는 일기를 쓴다. 송씨는 이렇게 말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송씨는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맛집도 다닌다. 처음에는 눈치가 보였지만 이제는 아무렇지 않다. 나랑 밥 먹는 게 제일 편해요 하고 웃는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른 선택을 했다. 69살 문 씨 이야기다. 문 씨도 혼자가 됐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온다. 문 씨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문 씨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누가 좀 와줬으면 좋겠어요. 문 씨는 자식들에게 수시로 전화했다. 오늘 뭐 했는지, 언제 올 건지 물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받았지만 점점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문 씨는 더 불안해졌다. 악순환이었다. 문 씨는 요즘 우울증 약을 먹는다. 누군가에게 기대려고만 했지 혼자 서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는 법을 터득했다. 그는 차를 끓이고 글을 쓰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떠나도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많은 책을 썼다. 그는 알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혼자 하는 일을 만들어라. 혼자 산책하기, 혼자 커피 마시기, 혼자 영화 보기.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편해진다. 둘째, 하루 루틴을 정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지, 점심은 어떻게 먹을지, 저녁에는 뭘 할지. 계획이 있으면 하루가 허전하지 않다. 셋째, 일기를 써라. 오늘 있었던 일, 느꼈던 감정을 적어라. 말할 사람이 없어도 기록은 남는다. 그게 당신의 동반자가 된다. 넷째, 자식에게 기대지 마라. 자식이 연락하면 반갑지만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라. 기대가 줄어들면 서운함도 줄어든다. 다섯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나와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즐길 줄 알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연습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홀로 서는 자만이 진짜 자유를 얻는다. 이제 당신은 희생을 졸업하고 나를 위해 사는 법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첫째, 자식의 인생에서 한 발 물러서라. 둘째, 내 욕망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셋째, 기운 빠지는 관계는 정리하라. 넷째, 건강에 가장 이기적으로 투자하라. 다섯째, 초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섯째, 홀로 서는 연습을 미리 하라. 이 6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노후는 달라질 것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당신의 꿈은 접어두었다. 가족을 위해 좋은 것은 양보하고 남은 것으로 버텼다. 아프면서도 아픈 내색 못하고 웃으며 살았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당신 차례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누군가의 배우자이기 전에 당신 자신이다. 6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비로소 자기 자신을 완성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시간이 오히려 그를 다산으로 만들었다. 당신의 진짜 인생도 지금부터다. 남을 위해 태우던 촛불을 끄고 이제 당신의 길을 비추는 전등을 켜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예순 이후의 삶이야말로 진짜 내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 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들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